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을 함으로써 새 삶을 살게 된 사람 중 하나인데요. 그 말은 결혼하기 전에 제 인생이 파란만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랑 쪽과 문제가 생겨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제 문제는 시댁 쪽이 아닌 친정 쪽에 있네요. 결혼을 앞둔 여성들의 고민을 들어볼 때면 시댁으로부터 겪는 갈등이 주된 이유던데 나쁜 시댁을 만났다면 그 또한 공감이 되는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시댁이 아니라 친정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성장 과정을 함께한 가족한테서 받는 갈등은 제 평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문제거리지 않나 싶습니다. 제 인생이야말로 정말 드라마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영화 속에서나 만들어낼 법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했던 일이 제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제 사연이 전부 거짓 같겠지만 놀랍게도 실화라는 걸 염두하면서 감상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대학에 입학을 했을 당시에도 학교와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독립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독립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의 가족, 부모님과 친언니와 함께 한 집에 살았죠. 친언니는 저와 5살 차이였는데 남들이 자매라면 되게 많이 싸우겠다고 사이 안 좋지 않냐고 묻는데 맞습니다. 저희 집도 다른 자매들처럼 많이 다투는 사이였어요. 주로 친언니가 저한테 시비를 걸어오는 터라 저도 참지 않고 덤비는 쪽으로 늘 다툼이 발생했죠. 생각해보면 한 번도 친언니와 싸우지 않은 날이 없던 것 같아요. 제 머리가 최대한 기억하는 과거가 유치원 때인데 언뜻 생각하는 그때의 잔상도 저는 항상 친언니한테 늘 미움을 받는 동생이었거든요. 자라나면서 저도 머리가 커지니까 그 괴롭힘의 기억은 선명하리만큼 깊게 남았고 당시 저와 친언니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져 버렸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화해를 하고 풀어나가야 될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건 저희를 보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또한 친언니와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친언니와 좋았던 추억이 없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도 친언니는 저에게 있어 제일 가는 영악한 사람일 뿐 그리움이나 아쉬움 따위 없습니다. 친언니는 항상 저를 이유 없이 때리고 욕을 했는데요. 한 번은 부모님이 그걸 크게 혼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걸로 압니다. 그때 제가 들은 친언니의 말은 언니가 저를 왜 미워하는지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내가 동생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마음대로 낳았잖아. 나는 동생 싫다고. 지금이라도 내다 버리고 싶어. 나중에 우리가 크면 다은이만 좋아하고 나는 거들떠도 안 볼 거잖아. 그래서 지금도 나만 혼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래도 엄마 아빠는 너랑 다은이 똑같이 좋아해. 근데 네가 자꾸 다은이 못 살게 구니까 엄마 아빠가 너를 혼내는 거야. 네가 언니로서 다은이를 잘 챙겨야지. 싫어. 내가 왜? 나는 다은이 평생 동생으로 인정 안 할 거야. 내 입장에선 다은이가 주어온 년이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나한테 다은이는 주어온 동생일 뿐이라고. 그날 친언니가 아빠한테 굉장히 많이 혼이 났는데요. 친언니의 모진 말은 저를 기죽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한테 혼날 때마다 친언니는 저를 찾아와서 보복했어요. 저 때문에 부모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매일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말과 함께 꼭 같이 겸하는 욕이 바로 주어온 년이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기가 죽어서 친언니한테 욕만 들으면 울기 바빴거든요. 그걸 부모님께 그대로 일러바쳐 친언니가 부모님한테 자꾸 혼나도록 만드는 게 저한테는 친언니를 대적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친언니는 저한테 계속 그런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부모님한테서 용돈을 똑같이 받으면 친언니가 뒤에서 몰래 제 돈을 뺏기도 했습니다.
언니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는 부모님한테 일러 바치는 게 언니한테 위협이 되지 않더군요. 나날이 더 겁 없어지던 친언니는 부모님한테 악까지 지르면서 정말 무슨 짓이라도 벌일 사람처럼 무섭게 변해갔어요. 부모님도 점차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친언니를 나무라는 방향보다 회유시키는 방법으로 부드럽게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꾸지람이 그치는 건 친언니를 더 날고 뛰게 만드는 길과도 같았는데요. 부모님의 꾸지람이 더 이상 자신을 자극하지 않자 친언니는 대놓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부모님은 예전처럼 무섭게 매를 들지 않고 말로만 동생한테 그러지 마 하고 말았죠. 초등학생 때만 해도 언니가 무서워서 나약하게 당하기만 했던 저는 부모님이 저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주어온의 소리를 듣는데 나중에는 그 말이 세뇌가 되었는지 부모님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지 않고 언니를 더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내내 묻어온 오기와 반항은 사춘기 때 폭발했는데요. 그 시기에 저는 여태 가족들에게 보여줬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을 겁니다. 진짜 주워온 것 같이 생긴 게 누군데? 나는 엄마 아빠랑 닮았는데 언니는 어디 닮은 구석이 있기나 해? 내 친구들은 언니 보고 부모님이랑 하나도 안 닮았다고 그러더라. 언니야말로 주워온 사람 아니냐고 그랬어. 뭐라고? 미쳤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넌 나한테 그럴 말할 자격 없어. 너 실수로 만들어진 애인 거 모르지?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까불어? 친언니 말로는 부모님이 친언니 하나만 키우고 아이를 안 가질 생각이었는데 실수로 제가 생기는 바람에 낳았다고 했어요. 당시 그 말에 진심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어릴 때처럼 부모님한테 찾아가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친언니 말에 휘둘리지 않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는 식의 대꾸만 하면서 친언니에게 되레 언니한테 배웠던 것처럼 욕만 해댔네요. 그렇게 친언니와 저는 서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대들며 대판 싸우기를 반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를 혼내다가 지친 부모님은 우리 둘을 보고 절대 붙어있지 말라고 크게 나무라며 용돈을 끊기도 했어요. 당시 용돈이 한참 필요한 나이였던 저희들은 그 때문에 집에서만큼은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저희는 집에서 일으키지 못한 분란을 한꺼번에 몰아서 터뜨리곤 했는데요. 한 번은 친언니와 제가 귀가 시간이 겹친 적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그땐 공간이 협소한 탓도 있어서 몸싸움까지 벌였네요. 결국 주민들의 신고로 우리는 경찰과 부모님이 오고 나서야 대항을 멈췄습니다. 경찰까지 등장하게 되자 심각성을 느낀 부모님은 그날 저희를 거실에 앉혀놓고 진지하게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도대체 너희 둘은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엄마 아빠가 하루하루 심장이 떨려서 살 수가 없어. 자매 다툼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게 말이야? 대체 어떻게 하면 안 싸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왜 동생도 아닌 애랑 엄마 아빠를 공유해야 되는데? 싫은 건 싫은 거야. 방법 같은 거 없어. 내 눈에서 김다은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이렇게 지낼 거야. 난 이런 주워온 애랑 가족하기 싫거든. 담이야. 너 왜 자꾸 동생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다은이가 어디 주워온 애라는 거니? 자꾸 그런 못된 소리 하면 너희 둘 다 집에서 완전 쫓아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동생 필요 없다고 진작 얘기했었잖아. 차라리 쫓아내. 그럼 김다운도 이 집에서 나가게 되는 거잖아. 난 절대 얘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얘 버리든 내쫓든 뭐든 해. 김담이 입 안 다물어? 가족인데 싫고 좋고가 어딨어.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서로 포용하고 보듬어줘야지. 엄마 아빠가 너한테 못해준 거 있어? 대체 왜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는 거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방에 들어가. 친언니가 저더러 주워내라고 소리치는 건 내내 한결같았는데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상상외로 격한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친언니가 하는 다른 폭언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다가 꼭 주워내라는 말에서만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요. 한 번은 아빠가 성인이 된 친언니를 방에 데려가 딱딱한 매로 훈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니가 저를 때렸을 때도 그런 훈육은 없었는데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언니가 저한테 또 주워내라고 욕하는 바람에 혼났던 걸로 기억해요. 그 이후로 친언니가 아빠한테 과하게 혼났는지 저는 언니와 말 한마디 안 섞는 사이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언니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독립을 한 후에야 저희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죠. 그 당시 부모님은 제 마음을 많이 들여다봐 주셨어요. 솔직히 저는 매번 친언니만 훈육하고 친언니만 보듬어줘서 저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친언니가 없으니까 저한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담이 말은 신경 쓰지 말거라. 엄마 아빠가 너를 주워왔을 리 없잖니. 혹시라도 언니가 한 말을 내내 담아두고 있다면 엄마가 직접 확인시켜 줄 수도 있어. 엄마 아빠는 너랑 담이랑 정말 똑같이 사랑해. 누구 하나 덜 해주고 잘해주고 그런 적 없어. 그런데 담이가 우리 다은이 태어나는 바람에 서운한 게 많았나 봐. 다은이가 언니 마음 이해해 줄 수 있지? 참, 혹시 담이가 우리 몰래 너한테 뭘 더 얘기한 건 없었니? 그냥 엄마 아빠는 언니를 더 좋아하고 나는 실수로 생긴 애라서 어쩔 수 없이 키우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가 당연히 언니를 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머나 세상에, 담이가 그런 말까지 했니? 아휴, 여보, 우리 첫째를 어쩌면 좋아. 담이가 왜 그렇게 심술을 부릴까? 우리가 담이한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친언니가 있을 때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떤지 솔직히 생각해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언니 없는 집안에서 부모님의 민낯은 그 어느 때보다 허약하고 언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친언니의 폭주족 같은 질주 본능이 무서워서 그렇게 친언니 걱정을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저도 언니를 맞서 싸우고 대들긴 했지만 친언니가 무섭긴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언니 걱정하는 걸 저는 그냥 시원찮게 넘겨버렸어요. 또 괜히 저까지 부모님께 걱정을 얹어주고 싶지 않아서 뭐든 더 혼자 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가정이 유지되던 어느 날 친언니는 명절 때도 잘 나타나지 않다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을 때야 얼굴을 비췄는데요. 그때가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였어요. 친언니 상견례 때에 부모님이 저더러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는 일부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친언니와 고등학교 이후로 만난 적이 없어서 다툼은 따로 없었지만 남자를 데리고 오랜만에 나타난 언니가 저에겐 인사도 안 하는 걸 보고 아직도 나한테 남은 앙금이 그대로구나 싶어 저도 굳이 상견례에 따라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친언니 결혼식에만 눈에 안 띄게 참석했고 언니한테 축하 인사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저는 취업에 성공해서 친정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직장 가까운 곳으로 독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친언니가 독립할 때와 달리 저를 알뜰히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집에 자녀들이 다 빠지고 없으니 적적하셔서 나를 더 걱정하는 건가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놓았으면 해서 독립하고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인사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제가 친구들과 논다고 깜빡 전화를 잊었을 때는 꼬박 문자가 와 있었어요. 당연히 제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넣는 걱정 어린 문자였죠. 부모님은 저와 친언니를 낳고 한순간도 두 발 뻗고 못 주무셨을 텐데 독립하고 나서까지 부담을 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만나는 날엔 약속을 나가기 전 부모님께 일찍 전화를 드리곤 했습니다. 부모님 말 들어보니까 친언니도 종종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아마 제가 결혼하지 않는 이상 저는 친언니 볼 일이 영영 없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한테는 누나 한 명이 있는데 우연히 만났다가 첫인사를 나누게 된 적이 있거든요. 저보다 키도 크고 저와 달리 스타일도 강해서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또 저는 친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누나 되는 사람이 제 가슴에 깊숙이 박힌 상처를 바로 깨트려 준 거 있죠. 초면이나 다름없는데도 제게 그렇게 친언니처럼 잘해주는 겁니다. 다은아, 오늘 언니랑 같이 백화점 갈래? 너 이틀 뒤에 생일이라면서 언니가 선물 하나 사줄게. 지나가다가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신발 하나 봤거든. 영훈이 이 자식은 네 생일을 임박해서야 알려주는 거 있지?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생일이 특별한 날도 아닌데요 뭘. 그러지 말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제 생일이니까 제가 영훈 오빠랑 같이 밥 쏠게요. 생일이 왜 안 특별해? 그리고 나 7살 어린 동생한테 밥 얻어먹을 정도로 능력 없지 않다? 내가 여자 동생들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다은이는 유독 여리고 예뻐서 눈에 딱 들어오네. 너 부담스러울까봐 이것저것 다 사주고 싶은 거 어렵게 참는 중이니까 내일 퇴근하고 시간 비워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남편 될 사람의 누나는 곧 제게 시누이가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누이면 소문으로만 듣길 우리 친언니 못지않게 성가신 존재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예비 형님은 완전 다른 존재더라고요. 친언니한테도 못 받아본 마음을 형님한테 받으니까 제가 더 몸둘 바를 모르겠고 언니의 사랑은 어떻게 받는 건지 어색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론 굉장히 좋고 든든한 기분인 거 아니겠어요? 제 곁을 지켜주는 남편의 존재와는 완전 다르게 제 편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래도 좀 넉넉한 편이라서 제가 마냥 남편한테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형님이 너무 많이 뭘 해주니까 저도 가만히 있기 그래서 한날은 형님 생일 때 명품 하나를 선물로 사줬습니다. 어머나, 다은이가 사회생활 할 줄 아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비싼 걸 주면 어쩌니? 언니가 다은이 등골 빼먹는 건 아닌지 몰라. 주위에서 애기 돈 뺏었다고 욕먹으면 어떡하나? 언니가 저한테 해준 게 얼만데요. 이건 약과죠.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기도 하니까 언니한테 주는 선물은 남자친구한테 주는 것보다 더 아쉽지 않아요. 내 동생이 여자친구 하나는 거물로 잡았네. 혹시라도 영훈이가 너 못살게 굴면 이 언니한테 말해. 언니가 다신 찍소리 못하게 바로 처단해줄게. 당시 형님과 저는 얼마 만난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저 형님이 제 친언니였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형님이란 존재가 제게 색다른 감정을 깨우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남편도 제게 하루빨리 결혼하자고 조르던 시기였고 저 또한 시댁의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에 결혼을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언니가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저도 결혼을 마음먹게 되었는데요. 제가 결심하고 부모님께 처음으로 알려야겠다고 준비하고 있던 그 시기에 뜻밖의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친언니를 이렇게 빨리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결혼식 때 보고 바로 다음 해에 만나게 된 셈이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저희 부모님이 등산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이었기 때문에 연락받은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언니와 형부가 와 있었고 부모님은 생을 마감한 뒤였습니다. 뭐예요? 형부,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요? 제가 어제만 해도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 어제까지 나한테 일하느라 고생했다고 주말에 반찬 챙겨서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미안해, 처제. 우리도 연락받고 놀라서 달려왔어. 다른 등산객이 발견하고 신고해줬대. 그래도 병원 올 때까지는 숨이 붙어 있었다는데 수술 과정에서 그만 돌아가셨어. 형부의 말을 듣는데 하나같이 믿을 수 없는 말만 하는 탓에 저는 주저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었던 건지 친언니도 눈물을 보이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저를 들여다봐주는 건 아니었고요. 형부가 정신 못 차리는 저를 대신 챙겨주었습니다. 장례식 때도 친언니와 저는 대화 한 번 나눈 적이 없었어요. 거의 형부랑 제 예비 남편을 통해서 필요한 말만 전하고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장례를 마무리하고 친정집에서 친언니와 형부를 나란히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저는 친언니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재산이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한테 가야 하는데? 이제 엄마 아빠 없으니까 알려주는 건데 너 우리 식구 아니야. 입양아야. 뭐라고?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는 그런 말 없었는데. 나더러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생일 때도 꼭 그렇게 축하해줬어. 이젠 하다하다 그런 소리까지 지어내는 거야? 네가 세상에 태어나긴 했으니 축하는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게 엄마 뱃속만 아니었을 뿐이지. 이제 알았으면 이 정도도 감지덕지하고 받아. 그리곤 다신 얼굴 마주하는 일 없도록 하자. 가족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없는데 얼굴 보는 거 더 이상 껄끄럽잖아? 친언니는 제게 어떤 종이 한 장과 돈봉투를 내던졌습니다. 두툼한 돈봉투보다 종이 한 장만이 제 눈을 의심케 했죠. 그건 다름 아닌 제 이름 앞으로 된 입양사실 확인서였습니다. 30여 년 가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된 저의 실체인 셈이었죠. 너무 충격이라서 그 확인서만 뚫어져라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친언니가 마지막 말로 제게 쐐기를 박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널 가여워해서 그만큼 키워놓은 거야.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다? 피 안 섞인 자식을 아무리 내 새끼라고 키웠다 해도 재산까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진짜 진심이거든. 그래서 이미 나한테 상속하겠다고 위임장을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준 돈은 온전히 내가 쓰는 선심이라는 거야.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돈 아닌 것에는 괜히 눈독 들이지 마. 그렇게 친언니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형부는 쭈뼛거리면서 일어나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위로를 해줬는데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이 그저 충격이라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며칠을 친정집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형님도 그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고 울기만 했어요. 이미 하늘로 가버린 부모님께 원망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더없이 속앓이만 했네요. 엄마 아빠는 왜 그랬을까요? 왜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입양이 된 건지, 그럼 내가 버려진 아이라는 건지, 그렇다면 내 친모는 누구인지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30이나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고서 다시 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울었어요. 기진맥진으로 몇 주를 흘려보내고 친정집 빼고는 전 재산이 언니한테로 갔다고 문자만 받았습니다. 저한테 남은 거라곤 부모님과 살던 이 집과 친언니가 던져주고 간 5천만 원의 돈뭉치뿐이었죠. 그럼에도 그딴 돈 사정은 제 신경을 자극하는 거리가 못 되었습니다. 그보다 저를 여전히 휘어잡고 있던 문제는 거실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입양사실 확인서였어요. 거기는 보육원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거든요. 제가 마음을 다잡고 집 밖을 나가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보육원의 존재를 찾기 위해 저는 집구석에만 박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찾아간 보육원에선 아이들 소리가 가득했는데요. 제가 저 아이들과 같은 처지였다는 사실에 기분이 오묘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부모가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없는 애라고 하니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있죠. 저는 저를 반겨주는 그곳 원장님을 만나서 들고 있던 확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입양되었다고 들었어요. 혹시 친모도 알 수 있을까요? 만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인지만 알고 싶어서요. 이런 곳이 처음이라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실례는 아닐까 걱정했지만 원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잠시만 기다리고 있으라던 원장님은 컴퓨터 자리로 돌아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종이와 화면을 번갈아 보면서 몇 번이나 고개를 기울였는데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할 뿐 영문을 모르고 기다리기만 했죠. 금방이면 된다는 원장님은 근 10분간 혼자 고뇌를 하다가 찝찝한 표정으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김다은 씨라고 하셨죠? 실례지만 이게 본인 서류가 확실한가요? 어디 다른 종이와 헷갈려서 가져오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제거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걸 들고 온 거예요. 왜 그러시는데요? 뭐가 잘못됐나요? 자꾸 신뢰되는 질문을 하는 것 같네요. 저희 전산에 기록된 정보랑은 이름이 달라서요. 본인께 확실하다면 혹시 개명하셨나요? 저희 쪽에는 이 확인서 정보가 김다은 양이 아니라 김다미 양으로 원화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부모님을 여의고 그것조차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제게 원장님의 말은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그게 정말이냐고 원장님한테 몇 번이나 되물었던 기억이 나네요. 원장님은 곧바로 새 확인서와 원화 등록 정보를 함께 뽑아서 제게 가져다 줬는데요. 원화 등록 정보에 있는 어린아이의 사진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친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원장님께서 혹시 누가 위조를 한 게 아니냐고 묻는 순간 저는 그 말에 친언니가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새 확인서와 원화 정보를 들고서 언니를 찾기 위해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연락 없는 동안 가장 많이 걱정하고 시름시름 앓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에 걱정해주는 사람 생각도 못하고 남편 연락을 피했거든요. 저는 미안한 마음을 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안해 오빠. 내가 엄청난 사실을 알아버려서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나 걱정해주는 오빠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미안해. 아니야. 무사하면 됐어. 나는 또 네가 부모님 그렇게 되고 극단적인 생각이라도 했을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다고. 목소리 들었으니까 됐어. 그래서 지금은 어딘데? 다은이니? 전화 받았어? 이리 줘봐. 다은아,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언니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괜찮은 거 맞지? 너 지금 어디야? 언니한테도 정말 미안해요. 저 지금 친언니한테 가요. 이걸 모른 척 넘어가기엔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남편과 형님은 저와 친언니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형님한테 제 친언니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직접 친언니와 많이 비교했기 때문에 형님은 친언니가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더러 그 여시한테 왜 가냐고 성질을 그렇게 내더라고요. 혼자 거길 갔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 여자 성깔이 아주 괴팍하던데. 너 기다려. 혼자선 안 돼. 언니가 같이 가줄 테니까 집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연락이 끊겼던 이유를 설명했을 때만 해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무사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하던 둘은 친언니 얘기에서 불같이 행동했습니다. 이미 저와 통화를 하면서 집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혼자 가기 무서웠는데 둘의 도움을 받으니까 용기가 더 생기는 거 있죠? 저는 그렇게 친언니 집에 찾아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친언니가 아닌 형부한테 전화해서 알아낸 주소였어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정을 얘기하니까
형부가 난감해하면서 결국 주소를 알려준 거였습니다. 찾아간 친언니의 신혼집은 부모님 재산 덕을 받는지 부자 동네에 자리하고 있는 주택이더라고요. 문도 형부가 열어줬던 터라 친언니는 아예 영문을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잠옷바람인 채로 저를 보자마자 당황하더니 금세 역정을 내더군요. 너 뭐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다신 내 눈앞에 거슬리지 말랬지. 우리 더는 이렇게 마주할 식구 아니라고 했을 텐데. 설마 재산 못 받은 게 억울해서 온 거니? 내가 너한테 고작 그것만 억울하겠어? 부모님 돈으로 이렇게 좋은 집 얻어 살면서 양심의 가책 한 번도 느낀 적 없니?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 너 양심은 있긴 해? 지금 너라고 했어? 내가 너보다 5살은 많아. 건방진 게 감히 예의도 모르고. 여보, 당신이 못 열어줬어? 미친 거야? 내가 전현 찾아오면 상종도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랬잖아. 다은이가 다 알고 왔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밝히자고 했지. 작은 일도 아니고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어. 형부는 이미 자포자기 상태였고 친언니는 그런 형부를 밀치며 무작정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뒤로 넘어지려는 걸 남편이 붙잡아주는 덕에 다치진 않았네요. 그때 저 대신 나서서 친언니를 사정없이 밀어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형님이었습니다. 이 우라질년이 어디에 그 더러운 손을 대? 네가 그동안 우리 다은이 괴롭힌 주원년이니? 어쩜 생긴 것도 사돈 어른이랑 이렇게 딴판인지 몰라. 사돈 어른 사진만 봐도 우리 다은이가 아니라 너 같은 게 주원 자식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겠더라. 친언니보다 형님이 2살은 더 많았는데 형님도 친언니 못지않게 한 성깔 한다고 남편으로부터 듣기만 했거든요. 당연히 저는 그런 무서운 형님의 모습을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제겐 늘 다정하고 털털하기만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뭐야 이 여자는? 김다은, 아주 꼴값을 떤다. 왜? 혼자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지원군이라도 끼고 온 거니? 네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간힘을 써봤자 결국 네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처구니가 없네. 태생부터 거짓투성이라 그런지 생각하는 꼬락서니마저 저렴하게 짝이었구나. 너 같은 것들 때문에 착하고 선한 아이들이 고아라는 이유로 오해를 받는 거야. 뭐라고? 아까부터 이 여자는 누군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간섭이야. 김다은이 돈 주고 깽판 좀 쳐달라 부탁하던가요? 할 일 없으세요? 그래, 나 할 일이 너무 없어서 내 동생 지키는데 아주 혈안이 된 사람이다. 누가 우리 착한 다은이 피 빨아먹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사기꾼 한 명 끌어내려고 냉큼 쫓아왔어. 형님이랑 친언니가 서로 덤비며 싸우려는 걸 형부와 남편이 말리느라 집안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친언니에게 다가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밝히며 따져들었죠. 내가 입양하라고?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딴 거짓말을 하고도 언니가 무사할 것 같았어?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형부가 미리 언지를 주지도 않았는지 친언니가 제 고백에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도 잠시 곧장 발뺌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길래 저는 가방에서 꺼낸 서류를 친언니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래서 나를 그렇게 괴롭혔니? 뭐가 그렇게 셈이 나서? 너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니? 우리 부모님 관심이 목적이었던 거야? 아니면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야? 네가 이런 짓을 벌이고도 과연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곱게 눈 감아줄까? 그래서 네가 사실을 다 알았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이미 부모님은 나를 자식으로 인정했고 재산도 나한테 다 상속했잖아. 너야말로 이 재산이 탐나서 다 파헤치고 행패 부리는 거 아니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그래, 경찰 불러. 나도 네가 사기치고 부모님 재산 빼돌린 거랑 이 서류 조작해서 일 꾸민 거랑 싹 다 고발할 거야. 경찰 불러 당장. 싸우더라도 매번 동생이라는 이유로 지기만 했던 제가 경찰을 직접 부르는 솔선수범을 보이자 친언니가 크게 멈칫하는 겁니다. 그리곤 바로 형부를 뿌리치고 저를 덮쳤어요.
그대로 제 머리채를 잡는 친언니를 떼어놓느라 온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싸기도 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사이 신고가 들어갔던 경찰이 찾아왔고 저와 언니는 나란히 경찰서를 가게 되었죠. 다른 식구들도 자차를 몰고 금방 뒤따라왔습니다. 거기서 저와 언니가 각자의 사정을 다 고백했는데 끝까지 자기가 친자식이라 주장하는 친언니 때문에 당장 해결이 안 되지 뭡니까? 제가 확인서도 다 보여줬고 원장님한테 전화를 걸어 확인까지 시켜줬는데 친언니가 너무 강하게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경찰도 제 의견의 신빙성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경찰이 한참 곤란해하고 있는 그때 지켜만 보던 형부가 자처하여 제 입장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는 제 와이프가 망가지는 꼴을 못 보겠네요. 처제 말이 다 맞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와이프가 여태 처제 속이려고 진행했던 재산 과정에 대해서도 증언할게요. 여보 미쳤어? 무슨 소리야. 도와줄 거 아니면 가만히 있던가. 우리 재산 몰수당하면 당신도 빈털털이 되는 거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 가서 앉아있어. 결국 형부는 친언니를 외면하고 다른 자리에서 친언니의 실체에 대해 증언을 하였고 형부의 증언이 크게 작용하여 친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 수사를 하고 보니 친언니가 재산상속 위임장에 부모님 도장까지 훔쳐서 직접 작성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고서 기가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배짱이 커야 이런 엄청난 일을 과감하게 저지를 수 있는 걸까요? 경찰 말로는 상속 재산 처분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보통은 가족끼리 의논하여 합의를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태 친언니에게 당해온 악질을 용서할 수 없었고 위임장까지 위조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능욕한 것 또한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친언니를 고소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끝내 저희 부모님의 재산을 모조리 몰수해왔죠. 벌금을 낼 돈이 없던 친언니는 그대로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에 형부와는 합의 이혼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친정집을 정리하던 중 형부에게 문자가 한 통 왔었는데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어른으로서 창피한 짓을 저질렀다며 사과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는 형부와도 연이 끊어졌습니다. 친정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정리할 때까지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준 예비 남편과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남편이랑 형님이 힘든 일을 한꺼번에 치룬 저를 위해서 가족보다 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어요. 부모님을 여의고 제가 과연 이 넓고 험한 세상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무섭기도 했거든요. 제 옆에 남편과 형님이 있다는 걸 잊고 바보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댁 식구는 저에게 무엇보다 감사한 새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댁으로 합가를 하여 신혼을 시작했는데 시댁에 직접 들어가 살다 보니까 남편과 형님의 훌륭한 인품이 시부모님을 그대로 빼닮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도 저의 사정을 아시고 얼마나 딸처럼 아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명색에 제가 며느리인데 집안일에 손도 못 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그건 제가 들게요. 어머님 허리 안 좋다고 들었어요. 화분 무게도 보통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혼자 들려고 그러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유 됐다 아가. 손도 조그만해서는 내가 아무리 허리가 아파도 너보다는 힘이 많다. 정 몸이 쑤시면 가서 분무기에 물 좀 받아다 주겠니? 어디 시어머니뿐만이었겠어요? 형님마저도 선뜻 나서서 조그만한 아기가 무슨 일을 하냐면서 못하게 하거든요. 아버님은 원래부터 제게 이래라 저래라 안 하시던 분이라 그저 이런 분위기를 당연하게 지켜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더러 그냥 소파에 앉아 있어도 된대요. 시무랑 형님이 주방에서 식사를 차리는데 며느리인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 거 이상한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시댁 식구 전부가 저더러 그러라고 한다니까요. 물론 너무 과분한 애정이라 하루하루 행복하지만 저 또한 시댁에게 도움이 되는 구성원이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 찾은 방법이 묻지 않고 알아서 집안일에 손을 대는 것이었어요. 현재 눈치껏 며느리 노릇 중에 있습니다. 형제를 잃고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은 저를 기꺼이 품어준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까?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늘 그렇듯 제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아마 시댁 식구들의 심성을 알고 이제 그만 안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론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네요. 저한테는 친언니가 무척 미운 존재였으나 부모님께는 그래도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이었을 거 아닙니까? 친언니가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무척 사랑하는 남편이 제 기분을 눈치채고 말없이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잘못 아니라고 자꾸 괴로워하면 자기가 장인어른 장모님 볼낯이 없다면서 저를 달래줍니다. 아마 남편이 있었기에 뭉그러진 제 마음이 금세 활기를 되찾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아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던 일도 잠시 휴직 들어갔습니다. 올해 안으로 아이를 계획 중인데 얼른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이가 태어나면 또 다른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되겠죠. 그날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어쩌다 생길 수 있는 기상천외한 일이 왜 하필 제 삶에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에 제 인생을 많이 탓했었거든요. 그러나 긴 인생살이에 추운 겨울만 있는 건 아니라고, 겨울이 끝나면 반드시 다가올 봄날이 있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겨울이 너무 춥고 길었던 탓이겠죠. 그래도 이제는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걸 알아버려서 춥고 싫은 겨울을 또다시 마주하게 될 거라는 각오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당연하다면 봄이 오는 것 또한 당연지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내 인생의 겨울이 길고 막막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만큼 따스한 봄날에 차츰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풍파만 가득한 삶은 없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이 글을 과연 하루 안에 끝마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나름 글을 잘 정리했더니 마지막 인사까지 적당한 분량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을 작성하는 동안 또다시 떠올린 과거는 아직도 마음이 아릴 만큼 선명한 아픔이지만 이 기회가 저한텐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저는 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이 상처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굳센 사람이 됩시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